미국 워싱턴의 한 연방기관이 내린 판결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4년 8개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는 기간입니다. 이 판결이 발표된 날, 한국의 경쟁사 주가는 상장 이후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시가총액 수조 원이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한국의 작은 기술 하나를 훔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먼입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한 글로벌 전자기업에서 21년째 디스플레이 부품 조달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곧바로 이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매년 출하하는 스마트폰은 수억 대에 달하고 그 한 대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어느 공급사에서 받을지 결정하는 게 제 일입니다. 패널 한 장의 단가가 단 1달러만 바뀌어도 전체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수천억 원의 손익이 갈립니다. 그만큼 저는 숫자와 계약서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공급사를 선정할 때 저는 늘 세 가지만 봅니다. 가격, 수율, 그리고 공급 안정성. 기술의 기원이 어디인지는 솔직히 제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을 그저 오래된 강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OLED라는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20년 전 이야기였고 지금 시장의 흐름은 가격과 생산 속도가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매년 가격을 더 낮췄고 생산량은 더 빠르게 늘렸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결국 시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한국 출장에서 만난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히는 거고 그 다음엔 가격이 전부라고요. 그날 그 관계자는 별다른 반박 없이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된 셈입니다. 이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25년 여름 본사의 공급망 전략 회의에서였습니다. 저희가 차세대 스마트폰의 OLED 패널 공급 비중을 중국 BOE 쪽으로 더 늘리는 안건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 보면 BOE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BOE는 이미 저희 패널 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고 매년 생산 능력을 늘리며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전 법무팀에서 짧은 메모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BOE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며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경영진은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저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만약 BOE에 대한 수입 제재가 실제로 내려진다면 저희가 늘리려던 공급 비중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동료에게 그 메모를 보여주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영업 비밀 침해라니 그게 진짜 입증될 수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일단 결정을 보류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가격 조건이 워낙 좋으니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밀어붙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자료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ITC 조사 보고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소 내용, 그리고 이 사건이 시작된 배경까지, 그리고 그 자료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제 21년 경력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ITC 조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니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쿠퍼티노의 어두운 캠퍼스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희 회사의 아시아 공급망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와 다르게 서류 폴더가 2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리처드, BOE 쪽에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 요청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공급사는 법적 분쟁에 대해 고객사에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의 주요 공급사니까요. 다만 리처드, 이건 단순한 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화상회의는 그날 오후에 지금 잡혔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 서류가 켜지자 바로 가장 먼저 그겁니다. 보인 건 깔끔한 정장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장웨이였습니다. 여기에 BOE 담겨 있죠. 미국 영업총괄 수석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따라붙어 지금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10년 서류가 가까이 바로 미국 시장을 그겁니다. 직접 개척해온 사람답게 그의 뒤로 보이는 모든 사무실 증거가 벽에는 BOE의 여기에 미국 담겨 진출 있죠. 초기 기념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보시는 화면 너머로 이 서류가 가볍게 바로 고개를 그겁니다.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모든 시간 증거가 내주셔서 여기에 감사합니다. 담겨 있죠. 장외인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문장으로 운을 띄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가 첫마디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21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저였지만 이렇게 정중하면서도 단정적인 어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도 시선을 거의 흐트리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조사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건 결국 경쟁에서 밀린 기업의 법적 대응일 뿐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ITC라는 기관이 단순한 경쟁 다툼에 영업비밀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장의인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사장님,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는 비슷한 원리를 따릅니다. 저희가 개발한 공정과 삼성이 개발한 공정이 닮았다고 해서 그게 곧 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계 전체가 같은 물리 법칙 안에서 경쟁하는 겁니다.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는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자체 연구개 개발 투자를 해왔습니다. 부사장님도 저희 공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 규모와 투자만 봐도 저희가 단순히 베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 연구개발 인력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일견 타당하게 들렸다는 걸 인정해야겠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 비슷한 기술이 나오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옆에서 함께 회의를 듣던 제 보좌관 사라가 작게 끼어들었습니다. 장 부사장님, 그런데 저희가 받은 ITC 보고서에는 직원 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도 적혀 있던데요. 단순한 기술적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외인은 사라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인력 이동은 어느 업계에나 있는 일입니다. 엔지니어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 행위입니다. 그걸 범죄로 몰아간다면 전 세계 모든 기술 기업이 매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입니다. 장외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이 조사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ITC가 중국 기업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저 부사장님과 저희 양사의 관계를 보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의의 말에는 분명 일부 타당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타당함이 전체 그림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그가 보여주고 싶은 조각만 골라낸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21년간 수많은 공급사와 협상해 겪어온 경험으로 볼 때 한 가지 논리를 매끄럽게 반복하는 사람은 보통 그 논리 뒤에 있는 더 불편한 사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던 오후 햇살이 어느새 사무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장의가 언급한 정치적 배경이라는 주장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단 객관적인 근거로 하나씩 짚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라에게 ITC 조사 보고서 원문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제소 자료를 다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장의가 던진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라와 함께 ITC 조사 자료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쿠퍼티노의 아침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장의와 나눈 메시지 출력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펜으로 핵심 문장 아래 줄을 그어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사라가 먼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리처드, 예비 판결문부터 확인했습니다. ITC가 BOE와 자회사 7곳이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고 명시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유사성이 아니라 부정한 수단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웨이가 말한 단순 경쟁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21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상대의 반박을 무시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일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맥락을 봐야 합니다. 사라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매우 견고했다고 평가했어요. 즉, 뚫기 어려운 보안망이었는데도 침해당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장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TC 예비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견고했음에도 침해가 발생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장은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보안이 뚫렸다는 표현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일 뿐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느 회사든 보안에는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ITC의 제재 내용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라와 함께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제한적 수입 금지 명령 14년 8개월. 이 기간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당 OLED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결과를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단순한 보안 허점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ITC가 침해로 얻은 시간적 이득을 정확히 계산해서 박탈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제재 기간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이번엔 그보다 훨씬 길게 산정됐다고 자료에 적혀 있어요. 저는 그 결과를 장웨이에게 보냈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제 기술 개발 기간과 맞춰서 산정됐다는 점,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장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은 과도합니다. 단순한 보안 허점이라면 이렇게 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사님도 그 점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결정이 순수하게 기술적 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라에게 ITC의 과거 판결 사례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ITC는 미국 기업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내린 전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침해의 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제재를 산정하는 게 ITC의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전례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5년 전 유럽 기업과 미국 기업 사이의 분쟁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간이 산정됐어요. 그때도 정치적 논란은 없었어요. 저는 그 사례들을 정리해서 장웨이에게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ITC가 중국 기업이라서 더 가혹하게 판단했다는 주장은 최근 5년간의 판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슷한 침해 정도의 비슷한 제재가 내려진 사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장웨이는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본 뒤 짧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정치적 배경이라는 제 주장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그 기간의 길이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TC가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더 찾아봤습니다. 단순히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 연구를 시작한 시점부터 양산에 성공한 시점까지의 실제 개발 타임라인을 근거로 계산한 거였습니다. 즉, 그 14년 8개월은 한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들어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세부 자료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ITC 조사 기록에는 BOE로 이동한 전직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명단과 그들이 이동 직후 BOE 내부에서 맡은 업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동일한 공정 라인의 핵심 책임자로 곧바로 배치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 사람들 전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공정을 직접 다루던 엔지니어들이에요. 이직 후 적응 기간도 거의 없이 곧바로 같은 업무를 맡았어요. 장웨이는 그 자료를 보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경력직 채용은 정상적인 인사입니다. 경력에 맞는 자리에 배치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어느 기업이든 경력자를 채용하면 그 경력에 맞는 업무를 줍니다. 그게 비효율적으로 신입처럼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맞습니다. 경력에 맞는 배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하며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ITC 자료에는 그 직원들이 이동 전 마지막 몇 주간 접근한 내부 문서 목록과 이동 후 며칠 만에 BOE 공정에 적용된 기술적 변화가 시간 순서대로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력 활용이라면 이렇게 정확한 시간적 일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라가 그 비교표를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 보였습니다. 한 직원의 경우 이동 직전 2주간 특정 공정 파라미터 문서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고, BOE 이동 6주 만에 똑같은 파라미터 값이 BOE의 생산 라인에 적용됐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었어요. 장외인은 잠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가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번엔 좀 오래 걸리네요. 평소엔 답장이 빨랐는데. 10여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적 일치는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의도적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답장에서 장의의 어조가 처음보다 한결 누그러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단정적인 부정에서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건 표면적인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수단이라는 ITC의 판단, 14년 8개월이라는 제재 기간의 근거, 그리고 인력 이동과 기술 적용 시점의 일치까지, 이 모든 게 결과를 보여주는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화상회의에서 장회의는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런데 디스플레이 업계 전체를 보면 비슷한 인력 이동이 흔하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에서 한국 기업으로, 한국 기업에서 다른 나라 기업으로 엔지니어들이 이동하는 건 늘 있었던 일입니다. 왜 유독 이번 사례만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인력 이동 자체는 업계 전반에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ITC가 문제 삼은 건 이동 자체가 아니라 이동 직전 접근한 문서와 이동 직후 적용된 기술 사이의 시간적 일치, 그리고 그 일치가 반복적으로 여러 건 나타났다는 패턴이었습니다. 단발성 이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복된 패턴이라는 점이 다른 사례들과 구별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패턴을 정리한 표를 화면에 띄워 보였습니다. 리처드, 이 표를 보면 이동 시점과 기술 적용 시점의 간격이 평균 6주에서 8주 사이로 거의 일정해요. 우연이라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반복되기 어려워요. 저는 그 표를 장웨이에게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이 간격의 일정함이 바로 ITC가 패턴으로 판단한 근거입니다. 장웨이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본 뒤 답했습니다. 이 간격이 의도된 것인지 단순히 적응 기간이 비슷했던 것인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웨이는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이 정말 그렇게 견고했다면 어떻게 자료가 빠져나갔다는 겁니까? 보안이 견고했다는 평가와 침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논리적으로 이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보안 시스템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연구동은 출입 시 지문과 망막 인식을 동시에 거쳐야 했고, 내부에서도 부서 간 정보 접근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 사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고, 모든 내부 문서 접근 기록은 실시간으로 로그가 남았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조차 특수 필름으로 봉인한 채로만 반입이 허용됐다는 내용도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가 그 보안 체계를 설명하며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이 정도 수준의 보안은 일반 기업 기준으로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도 ITC는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건 보안이 약해서가 아니라 침해 시도가 그만큼 정교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내용을 장웨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사장님, 보안이 견고했다는 평가와 침해 발생이라는 결론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침해 시도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해킹이나 단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내부 인력을 통한 합법적 접근 권한을 활용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존 보안 체계로 막기 어려웠던 겁니다. 장웨이는 그 설명에 한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그 침묵 사이에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리처드, 이것도 보세요. ITC 조사 과정에서 BOE 내부 이메일 일부가 증거로 채택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 이메일에는 특정 공정 단계에서
경쟁사 출신 엔지니어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자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읽으며 이게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문서로 남은 직접적 증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 내용을 장웨이에게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이건 추정이 아니라 내부 문서에 직접 남은 기록입니다. 장웨이는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본 뒤 짧게 답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웨이가 진짜로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번 제재가 가져올 실제 파급력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화상회의는 보고를 이틀 앞둔 날 저녁에 잡혔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장웨이는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서 어제와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 손에 쥐고 있던 태블릿 펜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였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제재가 실제로 저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한적 수익 금지 명령이라는 게 패널 자체에만 적용되는 거라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라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왔네요. 처음엔 침해 자체를 부정했는데 이제는 영향이 적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부사장님, 그 부분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ITC가 함께 내린 다른 조치도 있습니다. BOE 본사와 미국 법인의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까지 전부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패널 수입 제한을 넘어서 미국 내 모든 상업활동 자체를 막는 조치입니다. 장웨이는 그 부분에서 멈춰 섰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과도한 확대 해석입니다. 영업활동 제한이 곧 사업 전체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미국 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차분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외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회사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미국 시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저는 사라에게 이번 ITC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발표 당일 한국의 경쟁 디스플레이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2004년 상장 이후 최대 일간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들, 발광 소재를 만드는 회사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주가도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 한 부품 회사는 가격 제한선까지 치솟았다고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사라가 그 자료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리처드, 더 흥미로운 건 이 반응이 한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업계 전체의 분석 보고서들도 이번 판결을 디스플레이 공급망 재편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분석 보고서 몇 건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한 투자 분석가는 이번 판결로 애플을 포함한 주요 전자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저희 회사의 실명까지 직접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이름이 들어간 회사가 외부 분석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거론되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21년간 공급망을 다뤄오면서 저는 한 번의 법적 판결이 이렇게 빠르게 산업 전체의 신뢰 지도를 바꾸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판결 발표 이후 불과 몇 주 사이에 시장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장웨이에게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패널 한 종류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 구도를 바꾸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장웨이는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과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과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하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표 이후 한 달간의 주가 추이를 봐도 경쟁사들의 주가는
꾸준히 그 상승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기 과열이었다면 며칠 안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외인은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있을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10여 분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좋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제재가 실제로 저희와 부사장님 회사의 그 거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여전히 부사장님 회사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물량에는 이번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신중하게 답을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완제품 형태의 수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봐야 할 건 법적 적용 범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라에게 저희 내부 공급망 회의록을 다시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자료에는 이번 ITC 판결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장외이에게 일부 공유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내부에서는 이미 향후 패널 공급 비중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 완제품 수입이 막히지 않는다 해도 저희 고객들에게 영업 비밀 침해로 제재받은 공급사의 부품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외인은 그 말에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침묵을 보였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제재와 시장 신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며 이제 데이터 싸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와 판결문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짚어야 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부탁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의 지난 10년간 OLED 관련 특허 출원 추이를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그녀가 가져온 그래프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는 10년 전부터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BOE의 특허 출원은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 시점은 정확히 앞서 확인했던 전직 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대량 이동 시점과 겹쳤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장외이에게 보냈습니다. 부사장님, 이 두 곡선이 보이십니까? 한쪽은 꾸준한 누적의 결과이고 다른 한쪽은 특정 시점 이후 급격하게 꺾여 올라갑니다. 두 회사의 R&D 인력 규모나 투자액 증가율을 비교해봐도 BOE의 특허 증가 속도를 설명할 만큼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평소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그래프의 시점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사장님, 저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도 수천 명의 자체 연구진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과를 도용으로 치부하는 건 저희 연구진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외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방어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사장님, 그 말씀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BOE 전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있었던 구체적인 침해 정황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쌓아온 시간을 BOE가 다른 방식으로 단축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인 그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외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ITC가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BOE의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처벌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개선의 여지를 열어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ITC의 판결문에는 BOE가 향후 동일한 방식의 인력 채용 및 기술 적용 관행을 개선한다면 일정 기간 후 재심사를 통해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장외이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사장님, ITC는 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BOE가 실제로 채용 및 연구개발 관행을 개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외이는 그 조항을 한참 들여다본 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 부사장님, 이번 판결이 BOE 한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외인은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됩니다. 저희 한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중국 기업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부사장님, 그런데 그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부정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외인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는 그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 부사장님, 이번 사건 이후로 BOE 내부에서 인력 채용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장외인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경쟁사 출신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이전 직장에서 다루던 기밀 정보와 겹치지 않는 영역에 배치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들으며 이번 보고서에 담을 마지막 결론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외인은 화면 너머로 잠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쿠퍼티노의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보고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보고서에 넣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그 14년 8개월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개발 초기 기록을 모두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기록들을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찾아온 자료 첫 장에는 1990년대 초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신이 OLED 연구를 시작하던 시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OLED라는 기술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양산에 성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초 연구에서는 앞서 있었지만 양산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당시 연구팀이 10여 명 규모로 시작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변한 실험 장비도 부족해서 해외 학회에 나가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와 그걸 보며 실험 방법을 짜맞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초기 연구원의 인터뷰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매일 실험하고 매일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을 세는 게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21년간 공급망 보고서를 써오면서 저는 늘 기술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패의 기록을 마주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사라도 말을 잇지 못한 채 화면 속 그 인터뷰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넘기자 OLED 양산 직전에 가장 큰 위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산 라인을 처음 가동했을 때 불량률이 90%를 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10개를 만들면 9개가 못 쓰는 제품이었습니다. 경영진 내부에서도 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회수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임원의 회고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는데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라인을 점검하고 불량이 나온 제품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원인을 찾는 작업을 반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사라를 돌아봤습니다. 사라도 눈가가 붉어진 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게 14년 8개월 중 겨우 초반부 이야기였어요. 90% 불량률에서 시작해서 결국 지금의 양산 기술까지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자료 다음 장에는 기술 유출 시도와 관련된 과거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번 BOE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시도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여러 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보안 담당자의 인터뷰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일은 기술을 만드는 일만큼 힘들었습니다. 매번 누군가는 그 기술을 가져가려 했고 저희는 매번 그걸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사한 첫 해에 한 직원이 이직 직전 내부 문서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일을 회고하며 그날 이후 보안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에는 그 보안 체계를 다시 설계하던 시기의 기록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부 컨설팅 업체의 표준 보안 매뉴얼을 그대로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보안팀이 직접 연구원들과 매주 회의를 열어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보안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팀과 연구팀 사이에 마찰도 많았지만 결국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낸 게 지금의 보안 시스템이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료 한쪽에는 그 시절 연구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짧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양산 라인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많은 연구원이 가족과 떨어져 공장 인근 숙소에서 몇 달씩 머물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라인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한 연구원은 아이가 태어난 날에도 불량률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야 병원에 도착했다는 일화도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모에는 한 연구원이 양산 성공 직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휴가지에서도 휴대폰으로 공정 데이터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가족의 회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1시간 가까이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90% 불량률에서 시작해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그 결과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없이 지켜온 사람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장의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침묵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사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본 14년 8개월이라는 숫자, 22%라는 주가 상승, 그런 숫자들이 전부 이 실패의 기록에서 시작된 거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쿠퍼티노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보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보고 당일 아침 마지막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장의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낯선 인물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장의가 먼저 소개했습니다. 콜먼 부사장님, 이쪽은 린자오 연구원입니다. 저희 후배입니다. 어제 회의 내용을 전해 듣고 함께 듣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부사장님, 어제 말씀하신 14년 8개월의 의미에 대해 제가 찾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에 1990년대 초 연구팀 사진을 띄웠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 속 좁은 실험실에 모인 10여 명의 연구원들이 어색하게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0% 불량률 시절의 기록, 보안 담당자의 인터뷰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장의인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평소의 단정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 14년 8개월이라는 제재 기간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실패하고 버텨낸 사람들의 시간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공장 숙소에서 지내고 아이가 태어난 날에도 라인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장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태블릿 펜이 책상 위로 조용히 놓였습니다. 린자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입사할 때 배운 건 저희가 빠르게 따라잡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입사 면접에서도 신입 교육에서도 늘 그 속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저희가 따라잡은 속도 자체가 의심받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의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이 이 업계에서 저희 회사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매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정말 빠르게 잘 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 그 성장의 일부가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린자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이 자료를 본사로 가져가서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같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속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그 질문이 단순히 이번 사건 하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린자오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과제를 발견한 사람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린자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입사 면접 때 저희 회사의 빠른 성장 속도를 가장 큰 강점으로 배웠습니다. 그 속도가 어디서 왔는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 빠르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장웨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린자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 자부심의 일부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장웨이는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장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보고서에 저희 입장이 부정적으로 담기는 걸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돌아봐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라와 함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보고까지 남은 시간은 2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쿠퍼티노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21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틀 전만 해도 BOE 공급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방대 결론을 쓰고 있네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론을 쓰게 됐네요. 저는 장웨이와의 첫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기술은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는 그의 첫 마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결국 시장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답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ITC의 판결 내용과 시장의 반응, 그리고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저희 회사의 향후 공급망 전략에 대한 권고도 담았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보다 장기적인 기술 신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라가 그 문단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경영진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본 것을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사라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출력했습니다. 인쇄된 종이를 손에 든 채 저는 21년 경력 동안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보고서 한 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고 2시간 전 저는 사무실을 나와 잠시 걷기로 했습니다. 캠퍼스를 나서자 캘리포니아의 아침 공기가 맑게 얼굴에 닿았습니다. 멀리 산타클라라 밸리의 능선이 옅은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옆 산책로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21년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같은 풍경을 봤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잔디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어젯밤 봤던 빛바랜 연구실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은 지금 제 보고서 속 한 줄의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1년간 수많은 공급사의 숫자를 검증해온 그 펜이 오늘만큼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뒤따라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리처드, 보고 준비는 다 됐어요. 장 부사장님 쪽에서도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연구개발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치매 사실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회사의 방식을 돌아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책로를 따라 잠시 걸었습니다. 21년 경력 동안 저는 늘 숫자로 기업을 평가해 왔습니다. 점유율 몇 위, 생산 단가 얼마. 그 숫자들이 한 기업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90% 불량률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원들, 가족과 떨어져 공장 숙소에서 지냈던 사람들,
휴가지에서도 공정 데이터를 확인하던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을 끝까지 지켜낸 보안 담당자들까지.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선택이 14년 8개월이라는 숫자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산타클라라 밸리의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그 위로 조금씩 더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90%가 실패하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끝까지 끌어안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보고서 표지에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평소 저희 회사의 공급망 보고서는 건조한 숫자와 표로만 채워집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21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에 그런 문장을 쓰시네요. 저는 그 말에 짧게 답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야 할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14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가 그 시간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관이 그리고 시장이 그 14년 8개월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돌려준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